예, 우리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말에 대한 고민이 다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대표로 우리 패널 분들께서 말에 대한 고민,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에 대한 거는 맨날 고민을 하기는 하는데 네. 이제 뭐 여러 명이 있을 때 약간 제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잘 못하는 게 있어요. 다른 형태로도 되게 많이 나타나고 심지어 저는 물건 살 때도 뭐 문제가 좀 있어도 그 사람이 이렇게 표정을 살펴요. 그래서 그 직원분이 기분이 좀 안 좋다. 눈치를 너무 본다. 진짜로. 아니, 기분이 좀 안 좋다 그러면 그냥 내가 다른 거 사서 달지 뭐. 그러고 그냥 가져가 약간 이런 거. 저는 원래 성격이 되게 내향적인 사람인데 네. 제가 작년부터 꿈이야라는 이제 게스트 분들을 초청해서 얘기를 나누는 스트리밍 쇼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람이랑 계속 말을 이어나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솔직하고 좀 털털하기도 하고 그리고 장난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또 돌려서 말하게 되잖아요. 그럼 또 돌려 말하면 또 못 알아듣게 돼요. 저는 진짜 말 때문에 인생 손해를 너무 많이 봐요. 저는 진짜 이놈의 말만 입이 얼마나 방정이면 별명이 잠원동 라디오였어요. 예, 저한테 들어가면 다 나가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왔네. 오늘 주인공이네. 진짜 제가 텀을 싫어해요. 이 텀. 이게 좀 뗀뗀함. 이걸 싫어해서 막 뱉는 거예요. 이거 재밌게 하려고. 막 뱉는데 이거를 치료법이 있습니까? 치료법 있어요. 치료법 진짜. 예. 네, 치료법 있습니다. 치료법 있습니다. 약이 있으면 된 거야. 됐다. 병이 약이 있으면 정말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실수는 할 수 있지. 네, 우리 잠원동 라디오였고요. 아마 지금 패널분들의 고민 들으시면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우리가 뭐 태어나서 지금까지 진짜 주구장창 해온 말인데 잘하려고 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떻게 잘할지 그 치료법을 천천히 제발 선생님. 네. 알려주세요. 그 치료법을 알아가 볼 텐데요. 이제 그 전에 여러분 최근에요 뺑소니 쳐본 적 있으세요? 이게 무슨 무서운 말이야. 근데 말뺑소니 쳐본 적은 있으실걸요? 말뺑소니? 말뺑소니 뭐냐면 내가 말로 사람을 아프게 했어요. 인명사고를 냈단 말이에요. 나 늘 그러는데. 여기 정과 이범. 네, 응급처치는 하지 않고 그냥 내뺀 거. 그걸 말뺑소니라고 하죠. 그럼 또 한 거 같으시죠? 다들 끄덕 계시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로 다 실수를 합니다. 본의 아니게 말로 누군가를 아프게 하죠. 그러면 그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고 수습을 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말로 친 사고는 은근슬쩍 스리슬쩍 그냥 슥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물리적 사고만큼 이 말로 친 사고도요 아파요. 이 내상이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후유증도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할 때도 운전할 때처럼 조심조심 좀 주변을 살피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말로 뺑소니 친다는 표현 우리 김경희 교수님 혹시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표현은 오늘 처음 들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실제로 왜 저희 인지심리학자들과 뭐 뇌과학자들 다 연구해 보면 그런 아픈 말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앞에서 아주 세게 뺨을 맞는 것 같은 고통 느낀다 이런 연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 다치게 해놓고 그냥 가는 거 뺑소니 그냥 다친 거 맞죠? 그렇죠. 말 때문에. 맞아요. 정말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네. 저는 말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께 우리 말 기술만 익히지 말고 말 그릇을 같이 키워보자. 이렇게 제안 드리거든요. 저는요, 사람마다요, 이제 말을 담아내는 그릇, 말그릇이 하나씩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자극에도 그 반응하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걸 보면 그릇이 좀 다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어떤 말그릇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이 대화는요, 유난히 좀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럭저럭 편안하게 넘어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어떤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답답하다. 이렇게 말했을 때요, 어떤 사람은 너나 잘하세요 이럴 수도 있고, 그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답답하냐? 야, 나 오죽하겠냐? 그냥 위로 좀 해줘.
이렇게 또 쓱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그게 이제 그 그릇이 서로 다르다는 뜻이고 말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랄까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의미하지요. 자, 그러면 작은 그릇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외부에서 불편한 자극이 이렇게 이제 들어왔을 때 그릇이 작잖아요. 불편한 말이 들어오면 이 안에서 필터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럼 말이 어떻게 될까요? 들어와서 느낌 오시죠?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나가는 바로 거예요. 쏘는구나. 그렇죠. 바로 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나가면 그 말에는 후회할 말, 실수의 말, 아, 내가 원래 그 말 하려던 건 아닌데 하는 말들이 막 휩쓸려 나가게 됩니다. 반면에 말그릇이 큰 사람 한번 보실까요? 말그릇이 큰 사람은 불편한 자극이 들어왔을 때 공간이 있습니다. 잠깐만 이게 돼요. 잠깐만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잠깐 멈춰 서서 나한테 필요한 말을 지금 선택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변 상황에 따라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불편할 때에도 내가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뜻이죠. 저는 이게 현대 심리학을 집대성한 표현 같아요. 심리학자들이 그 매번 분야를 막론하고 들으는 게 반응과 결정은 다른 거다. 그러니까 왜 공포는 반응이지만 용기는 결정이다. 그리고 짜증은 반응이지만 매너는 또 그것도 결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대응이 결정이거든요. 그렇죠. 대응이 결정인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셔서 네, 힘이 실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념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럼 내 말그릇은 얼마나 되나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실 텐데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고백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해성사. 네. 그리고 특히 오늘은 우리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많이 이야기할 거니까 그 사람들 안에서 내 모습은 어떤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한번 들으시면서 내 그릇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고개를 숙이셨는데 너무 말씀해 지저분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근데 요즘에 이제 막 치고 가끔 그러다 보면은 최악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네. 고량주 잔 정도. 예. 취향 밝히는 자리는 아니에요. 고량주 잔 정도 될 때가 좀 요즘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시구나. 근데 생각보다 가족들한테는 뭔가 그릇이 좀 작아지는 것 같아요. 아, 인정. 이게 너무 공감돼요. 그래서 머그컵 정도 되지 않아요? 머그컵 정도요? 아, 그러시군요. 왠지 그럴 것 같아. 지금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말할게요. 다 잡아냅니다. 저는. 전 약간 이렇게 생긴 고려청자 청자? 허허, 이 사람 이거. 아니, 누구는 뭐 그럴 때 없었나? 고려청자할 때 우린 없었습니까? 내가 괜히 고량주가 된 줄 알아요. 고량주 짠 봤어. 새끼손가락 한마디만 한 것.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주변에서 많이 고민을 상담을 해요. 근데 발설이 안 돼서 입구가 입구가 좁아서 이렇게 말이 막 새지 않고. 저를 만나면 되게 속 얘기를 많이 해요. 신기하게. 근데 후회를 해요. 가면서 항상. 괜히 얘기한 것 같다. 이제 라디오가 시작하니까. 근데 내가 진짜 죽어도 안 할게. 오늘은 진짜 절대 안 할게. 아, 근데 보면 보라 씨 되게 잘 들어줘. 들어주기는 되게 잘 들어줘요. 맞장구도 잘해주시고. 귀그릇이랑 입그릇이랑 좀 달라요. 귀는 그릇인데 심지어 입은 그릇이 아니에요. 그릇이 아니에요. 진짜 맞아. 아니, 그럴 때는 쟁반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쟁반 생각한 네, 거. 사람은 많이 담는데 흘러. 막 이렇게. 제가 그래요. 어머, 많이 쟁반인가요? 담아요. 근데 다 흘러. 네, 오늘 진단은 제대로 된 것 같네요. 오늘 꼭 약 받아가시길. 네. 제가 농담 삼아서 뭐 쟁반과 고려청자를 말씀드렸지만 뭐 서로 그릇 비교하자는 의미는 절대 아닌 거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릇은 성장하고 있는가? 이 화두가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그릇을 키우면 뭐가 좋을까? 이것도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말그릇을 키우면 특히 두 가지가 좋다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안전한 사람이 됩니다. 나와 대화하는 사람이요, 안전함을 느껴요. 무슨 뜻이냐면요, 대화할 때 나를 너무 내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막 자극하지도 않고요.
상대가 편안하게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유 내가 말하기를 좀 잘했네. 아우 말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요. 저도 워킹맘이에요. 전 아들만 둘이거든요. 이렇게 안 된 눈으로 보지 마세요. 네, 뭐 나름 괜찮은데요. 다들 이렇게 치근하게 보시더라고요. 워킹맘의 삶이 저도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냥 하루하루 고비를 넘기면서 사는데 저도 힘든 날 막 이렇게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 언니들한테 나는 한다고 하는데 이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애들은 맨날 뭘 안 가져가 놓쳐. 엄마는 맨날 못 가. 미안하지. 그러면 사람마다 반응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 너 좀 잘 챙기긴 해야 되겠더라. 지난번 보니까 애가 살이 너무 빠졌더라. 아우. 네. 최악이. 정말 말 안 하고 싶잖아요. 얄미워서.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다르게 말해요. 아이, 그래, 힘들지. 너가 고생이 참 많았겠다. 야, 근데 이게 균형 맞추는 게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야. 제 마음을 공감해주고 배려해줘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해줘요. 근데 너 일하는 엄마로서 자부심을 느낄 때도 많을 것 같아. 언제 뿌듯하니? 이렇게 물어봐주면 제가 또 얘기하면서 그래, 내가 그냥 너무 영 아닌 엄마는 아니지. 뭐 이렇게 느끼게 되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이 바로 안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호구랑은 달라요. 호구는 상대를 위해서 그냥 참고 말 못하는 거지만 안전한 사람은 서로 편안하게 나도 할 말을 하는 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너무 그런 사람 많이 없습니다. 진짜 많이 없습니다. 맞아요. 정말 귀하죠. 네, 진짜 예. 귀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그런 한 사람이 되는 것도 너무 멋진 일이고. 그래, 우리가 되자. 자, 그리고 두 번째, 말그릇을 키우는 좋은 점은요. 진짜 이것이 핵심인데요. 말그릇은 나를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은요, 어른이 돼도 말을 서툴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 서투니까 그냥 정제되지 않고 툭툭툭툭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까칠한 말을 들을 때 모든 자극에 내가 와르르 바르르 걸려들잖아요. 인생이 너무 피곤해져요. 맞아요. 네, 너무 고단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자극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잘해야 되는데 어떤 불편한 자극에는요, 그냥 반응하지 않아야 해요. 두는 거죠. 그냥 말하세요. 두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자극에는 그 말씀은 제가 좀 불편한데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끊어낼 수도 있어야 돼요. 네, 홍자 씨, 우리 말은요, 네.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먼저 느끼고 느끼는 감정에 의해서 표현되는 게 말이 아닐까. 맞아요. 거기에 동의하고요. 전 이거를 조금 더 크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말은요, 입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요 입에서 말이 만들어지는 거라면 우리가 대화기술책 하나 읽고 나면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해놓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니까요. 네. 우리 가족치료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버지니아 사티어는요, 이 말과 마음의 이론에 대해서 빙산으로 설명을 합니다. 저 수면 위로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수면 아래에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욕구는요, 원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원하는 것을 갖고 있어요. 근데 다만 무엇을 원하는지는 잘 의식하지 못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욕구를 잘 표현한다는 것은 안전한 대화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한참 위로 올라가 볼게요. 우리는 기대라는 걸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네. 특히 가족들에게, 네, 가까운 사람들에게 맞아요. 기대를 하게 되죠. 몰라주면 되게 서운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가족이 나를 좀 이해해 주겠지. 내 마음을 좀 알아주겠지. 그래도 날 지지해 줄 거야. 이렇게 기대하는데요. 현실은 어때요? 가족이 제일 몰라요. 맞아요. 가족이 나에 대해서 제일 이해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감정이 확 올라와요. 맞아요. 불편한 생각들이 같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 불편한 감정들이 이 수면 위로 가까이 확 떠오릅니다. 그럼 우리가 짜증나? 신경질나? 하면서 말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면 좀 참기라도 할 텐데 가족한테는 그냥 안 참고 파이어 해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면 저도 말실수를 많이 합니다. 제가요, 강의 중간에 이제 몇 시간, 한 2시간 정도 짬이 나서요, 이제 마트에 갔어요. 정장 입고 구두 신고 이제 마트에 가서 저희 그 시어머니가 포항에 혼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일도 사고, 약도 사고, 옷도 사고. 그러니까 지금은 막 보따리로 있죠, 덥죠, 구두죠 하니까 막 이제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마침 저희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옵니다. 어머니 반갑게 맞았어요. 그랬더니 뭐 좀 사서 보내달라는 겁니다. 마침 제가 사고 있던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전화를 끊기 직전에 아마 어머니께서 저희 남편의 동생 결혼하는 2 도련님들이 있으시거든요. 아마 도련님들 생각이 났나 봅니다. 참, 근데 너 둘째, 셋째 걔네 좀 잘 챙겨라. 주말에 불러다가 밥도 좀 먹이고 명절에 좀 더 잘 좀 챙겨줘. 나 없으면 네가 엄마 하는 거다. 와, 여러분. 제가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엄마? 내 아들은 학교에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네. 자, 우리 황보라 씨께 한번 여쭤볼까요? 만약에요. 만약에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아니 별거 아닌 질문이에요. 너무 별거 어려워요, 아닌 질문이야.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엄마하고 이렇게 감투를 준 거잖아요. 네. 너가 엄마하고 앞으로 가장이다. 네. 그럼 나는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엄마가 가진 재산도 저한테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와. 저도 외동이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되게 어떤 그런 게 갈급해요. 애정, 네. 가족의 사랑.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막 반찬해가지고 문 앞에 갖다 놓고 막 그래요. 지금 선생님의 저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예를 들어서 아침 첫 씬부터 찍기 시작해서 새벽 5시에 끝났어요. 줄이 내리장창. 겨우 나는 짬 시간에 마트에 잠깐 온 거야. 다음 씬 들어가기 전에. 갔는데. 그때 시어머님이 전화 와. 전화 받아봐요. 네, 어머니. 보다야 우리 며느리 뭐 하고 있니? 어머니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촬영하고 있어. 네. 잠깐 쉬는 시간 아니니? 아까 쉰다 그랬잖아. 예, 잠깐 커피 한 잔 마시려고요. 그랬어. 야, 커피 너만 처먹지 말고 저기 니네 신우이랑 저기 밑에 애들 원두랑 좀 사가지고 보내고 그래야지. 너 혼자 그거 먹으면 되겠냐? 너 맨날 니만 커피 좋은 거 먹고 너희 남편 커피 한 잔이라도 네가 아침에 내려줘 봤냐? 강숙 8촌까지 해가지고 저 케냐산 산미 없는 거 있지? 보내라. 알겠니? 그래도 챙기고 싶어요? 아니요. 기쁘게? 안 되겠다. 그럼 신랑한테 하라 그러겠다. 열연에 감사드리면서 저는요 근데 그때 정말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게 잠깐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내 빙산을 한번 떠올려 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 저보다 나이 많은 아들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어머니 그거 다 옛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시어머니가 아마 좀 느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서둘러 끊으셨는데요. 보따리를 내려놓고요 마음이 안 좋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냉수를 들이키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지 생각해봤어요. 내가 인정받고 싶었구나. 맞아. 내가 얼마나 죽을 똥 살똥 지금 일하고 애 키우고 그리고 가정 살림하고 그리고 점심을 못 먹어도 양가 어르신들 챙기느라고 얼마나 이렇게 애쓰고 있는지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 욕구와 기대이죠. 근데 그게 충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하고 뭔가 서글프고 순간 이 장바구니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면서 지치고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소통 전문가인 저도 훈련된 저도요 순간 그냥 넘어가면 말이 그냥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말을 실수합니다. 그때 필요한 질문은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뭐지? 빙산을 떠올리는 거죠. 막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막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만약에 다짜고짜 와서 그냥 막 막말을 했어요. 쌍욕을 하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기분이? 아이고 기분이 아니죠 그냥
나를 때리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거의 뭐 내 얼굴에 침 뱉은 거와 똑같은 그런 느낌이죠. 똑같은 거죠. 네. 그런 모욕감 앞에서 누가 네, 이렇게 네. 편안할 수 있겠어요. 저는 좀 회피하는 것 같아요. 자리를 떠나거나 아니면 그냥 무시할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어렸을 때는 그냥 못 들은 척을 했었는데 좀 나이가 들면서는 그냥 이렇게 반응해주는 내 에너지가 너무 아까워서 그냥 삥긋 웃어줘요. 그냥 아 예. 그럼 진짜 열받겠다. 이 막말은요, 특히 21세기 들어와서 굉장히. 예. 그런데 막말을 찾아보면 연관 검색어가 프리 스피치로 나와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막말하는 거죠. 19세기보다 20세기가 더 자유로웠잖아요. 20세기보다는 21세기가 좀 더 자유로웠죠. 우리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그 막말이 다시 한번 또 뜨고 있죠. 예, 굉장히 큰 염려가 되고 있죠. 이 막말이라는 게 결국은 근본적으로 보면 혐오입니다. 근데 혐오는 굉장히 중요한 생존적 반응이에요. 자, 지금 이 앞에 누가 변을 봤어요. 변을 봤어요. 그렇죠. 바로 하시죠. 여기서의 호기심을 느낀다? 얘는 어떤 느낌일까? 딱. 그렇죠. 그런 사람은 오래 못 살겠죠. 혐오라고 하는 건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이고 즉각적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혐오, 막말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기가 지금 굉장히 위급한 사람이에요. 그게 목숨과 같은 것도 있지만 지위, 그렇죠? 경제, 부 이런 것들 다 관련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혐오와 혹은 혐오에 준하는 그런 불쾌감은 안 느끼는 게 그러니까 비정상이지 오히려 느끼는 건 정상이죠. 문제는 표현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되게 다른 얘기예요. 꼭 그럴 때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딱 타서 닫힌 버튼 누르려고 하는데 그때 저쪽에서 사람이 하고 들어올 때. 더 기분 나쁜 건 그 사람 타고 이제 닫히려고 그럴 때 또 하고 들어올 때. 이거 2번, 3번만 가면 약간 화나죠. 짜증나지. 네, 짜증나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너 뭐 하는 자식이야. 얘기하지 않죠. 네, 네. 막말에 해당하는 생각을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막말을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네, 이건 되게 중요한 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걸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해야 될 걸 제대로 안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예전에 기억나세요? 청기 올려, 백기 올려. 이걸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청기 올려, 백기 내려 이런 걸 고우 과제라고 합니다. 고, 가야 될 걸 가는 거죠. 백기 내리지 마, 청기 올리지 말고 이걸 노고. 유난히 고 과제는 잘하는데 노고 과제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바로 충동적이고 주의 조절력이 약한 사람들인데 막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유난히 이 노고 과제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충동적인 사람들이에요. 또 막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위치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사람. 네. 심리학에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변함없는 고권력자와 변함없는 저권력자 모두 막말을 한다. 내가 변함이 없어요. 네. 변함이 없어. 난 계속 앞으로 고권력이야, 권력자야. 그럼 자기 자신을 제어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아주 큰 부자 출신 정치인들이 실제로 정치를 하면서 막말이 많은 거예요. 왜? 자기는 어쨌든 계속해서 고권력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문제는 변하지 않는 저권력자도 막말하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저권력이고 뭔가 좀 낮은 혹은 좀 힘든 계층에 있지만 내가 잘 하게 되면 내가 조금 더 좋은 위치로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면 내가 평상시에 막말을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렇죠. 오히려 나의 생존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으니까. 문제는 우리 사회가 예전보다 중산층부터 시작해서 저소득층까지 사회적 이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생에 내가 오를 사다리가 없어라고 하는 말들이 우리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자꾸 들린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겠죠. 또 하나 우리가 막말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상하게 막 하는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막말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솔직하다라고 하는 착각을 사회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자, 신하영 씨, 지금 누군가가 자기 다리에 커피를 쏟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이씨 해놓고 이제 뭐 숫자가 하나 나왔어요. 네. 이런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이러면 저는 괜찮습니다. 왠지 첫 번째와 두 번째 어느 사람이 더 솔직해 보이세요? 아니, 두 번째는 확실히 솔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고 예의 바르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자기를 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하게도 욕하는 사람, 막말하는 사람은 더 솔직한 사람이다. 야, 최소한 걔는 그래도 솔직하잖니? 라고 하는 착각들을 계속 사회적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정직성에 대한 주별 척도가 있어요. 이걸 스테이트 인테그리티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하는데 펠드맨이라고 하는 연구자가 페이스북 사용자 3만 명의 욕설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진짜 다양하겠다. 각각 어느 주 출신인가를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직성 순위가 있고요. 얼마나 그 주의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솔직한가, 그다음에 얼마나 더 욕을 많이 하는가. 예,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막 욕하고 막말하는 사람도 있다면, 그래도 걔는 솔직하잖냐. 앞뒤가 같겠지. 그쵸. 적어도. 이게 착각하는 거죠. 이건 전혀 다른 문제인데도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지금 되게 재밌게도 솔직하게 엉망인 얘기를 하는, 진심으로 헛소리하는, 진심으로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자꾸 권력을 잡고 있는 그런 세상들이 가고 있어서 정말 위험하고 두렵고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죠. 실제로요, 이건 미국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검증이 잘 되어 왔다는 건데, 더 괜찮은 후보를 뽑는 게 아니라 진정성이 높은 후보. 근데 그 말이 진실인지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유명한 예가 막말의 대가 바로 도널드 트럼프잖아요. 네, 그렇죠? 네, 트럼프가 했던 이 대표적인 상대 후보를 향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민간 기업에 취업도 못할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난했던 한 의원의 지역구인 볼티모어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역겹고 쥐가 들끓는 난장판이다. 누구도 살고 싶어하지 않는 미국 최악의 지역이다. 이런 이상한 소리들은 심리학에서 이제 정규적인 용어로 등극을 했죠. 영어로 볼쉿. 우리말로 개소리.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많죠. 사이비 교주들이 거기에 해당되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진심이네 라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은 야, 그래도 정상적인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소리를, 우리는 지쳐 있을 때, 외로울 때, 낙심했을 때, 무기력할 때 많이 배운 사람과 적게 배운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가리지 않고 우리는 진심인 사람 얘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솔직하다라는 가면 속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계속해서 착취하죠. 대부분 막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일단 남의 얘기를 잘 안 듣는 성향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막말러가 앞에 딱 있고 나한테 막말을 했을 때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이 좀 궁금해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막말을 우리가 전혀 다른 영역에서 제일 비슷한 짓으로 뭘 해줄 수 있을까? 다른 심리학자들이랑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요, 이러더라고요. 그 인간들이 우리한테 바바리맨 짓을 하는 거라고. 왜냐, 바바리맨이 와서 슉 하고 자기 짓을 하고 나가죠. 근데 우리가 받는 충격은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커지며 굉장히 그들은 이상한 걸 우리로 하여금 취하고 가요. 그렇죠, 육체적 막말이죠. 근데 재밌는 건 바바리맨들에게 네가 제일 범행하기 쉽고 계속 범행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 지속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누구야? 라고 하면 못 본 척 지나가는 사람. 네. 왜? 그럼 계속 쫓아가면서 해도 되는 거예요. 더 해주고 싶어. 네네. 심리학에 또 이런 얘기가 있죠. 막말을 통해 승리한 사람 모두 결국 다음 승리를 막말을 통해 갈구한다. 그래서 반드시 반응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반응을 같은 방식으로, 그럼 네가 벗었어, 나도 벗었어.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 막말에 대해서 똑같이 막말로 비난하는 건 오히려 문제를 꼬이게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런 막말하는 사람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가? 웃지 말고, 화내지 말고, 단호한 언어. 이 삼박자를 다 가지셔야 돼요. 쉽지 않죠. 당황스러우니까. 왜 그렇겠어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니까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내용은 단호하게 그다음에 말투는 친근하게. 그래서 우와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잘 연습해 놓으십시오.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는. 답은 나만 알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18회하고 보름 동안 아침 생방송 토크쇼 진행을 하면서 23,400여 명의 사람을 만났던 것은 저로서는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23,400 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중에서 어떤 분이 행복한가를 봤잖아요. 그리고 이 중에서 어떤 분이 행복하지 않은가를 들었잖아요. 저 나름의 행복의 기준을 일을 하면서 세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니까 부부간의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되어서 어려운 적도 많았어요. 결혼을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네. 부럽습니다. 아 정말요? 아니, 사실 뭐 이제 초아 씨 외에는 다 기혼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부부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동에 있는 한 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결혼한 지 3분 만에 이혼을 한 부부가 있었어요. 진짜요. 최단 시간이네요. 아니 무슨 결혼이 카레도 아니고 3분 만에 3분 만에 카레 끓는 동안 법원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나가고 있었는데 신부가 뭐 걸려갖고 넘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신랑이 한마디를 했어요. 그 한마디 때문에 신부가 이혼을 결심하고 바로 이혼을 했어요. 그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만약에 제 입장이었으면 아유 칠칠치 못하네. 비슷한 것 같다. 나 바보 아니야. 그 앞에 있는 것도 못 보고 막 정확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멍청해. 멍청한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 말을 듣고 아내는 3분 만에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우리 지우 씨는 부부 사이가 애틋한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뭔가 애틋한 비결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너무 사랑하는 비결. 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애칭이 뭐 이쁘나 이렇게 부르거든요. 듣기만 해도 좋네요. 근데 진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밖에서 아내가 뭐 이렇게 쇼핑 같은 거 하고 있으면 못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쁘나 부르면 주위에 있는 여자분 다섯 분이 약간 5분이가 돌아보거든요. 이렇게. 이분이 5명. 네, 그래서 야 진짜 이렇게 부르면 참 뭔가 부부 관계에 되게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했었고. 네네. 남편이 나에게 이쁘나 불러주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죠. 그죠? 근데 돈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엄청나게 애를 써야 하나요? 아니요. 불가능한 일인가요? 아니요. 근데 여러분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아 오늘 이 자리엔 저 말고 저희 남편이 와 있었어요. 부부간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서로 안 좋은 말들을 주고받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아침에 생방송 진행하면서 그런 부부들을 한 10년 동안 매주 만났습니다. 예, 아주 오래된 캐캐묵은 옛날 이야기를 30년, 40년, 50년을 품고 사시다가 나오세요. 거기는 이제 주로 대부분 남편에 대한 성토 장으로 바뀝니다. 근데 남편들은 왜 나오시는 걸까 저는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전국적으로 망신당하는데 여길 왜 나오시지? 그렇죠. 근데 이제 부인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당신 나랑 나가서 1시간 동안 내 얘기 들을 거면 내가 당신이랑 평생 살고 여기 안 나가면 이혼해. 나오시겠죠, 선생님? 초강수네요. 초강수. 나가야지 뭐. 네네. 그러면 대부분 나오십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얘기를 하시고 들으시는데요. 제가 그때 느꼈던 건 이 사무친 이야기는 아무리 세월이 오래 흘러도 잊히지 않는구나. 그리고 저는 그걸 감정 기억이라고 표현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얘기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감정이 들어간 기억은 몇십 년이 지나도 생생해요.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때 그 담장 너머로 날 보고 있었잖아.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나 야단칠 때 당신이 모른 척하고 등 돌리고 있었지. 이걸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40년, 50년이 지나도. 그래서 이 감정의 기억이 담길 만한 그런 언행을 하시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평생 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한 번 이야기하면 10년 묵은 체중이 쑥 내려가는 것처럼 가실 때 부인의 표정이 너무 편안해 보입니다. 그리고 남편들께서는 대충 이렇게 나가세요. 그리고 저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결혼해야지.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선생님 같은 분 만날까 봐 못하겠어요. 그건 농담이고요. 그래서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부부 간에도 우리 모녀 간에도 감정 기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나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감정 기억이 묻어있는 공간을 벗어나셔야 하는 것 같아요. 집에는 상처가 있다. 어떤 건축가가 한 말이에요. 집에선 싸움도 일어나고 누가 아프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 서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오히려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나와서 부부간에 모녀간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간다는 카페도 한번 가보고 공간이 달라지잖아요. 대화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제가 그 어린이 동요대회 하던 그 시절 저희 팀에 아주 오래전이죠. 남성 방송 작가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부부간의 사이가 그렇게 좋으세요. 신혼이냐면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이분이 웃고 계세요. 그만 이러세요. 아니 어저께는 내가 화장실 갔는데 휴지가 떨어진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휴지 좀 갖다 달라고 하셨겠죠? 그럼 보통 어떻게 할 거예요, 아내는? 쏙 주고 문을 닫고 나오죠. 근데 이렇게 휴지를 준 아내가 문을 요만큼 열고 보고 있더래요, 남편을. 그래서 당신 뭐 하는 거냐고 빨리 문 닫았더니 아우 나는 당신은 잠시라도 안 보면 너무 싫어요. 나는 당신을 보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건 기적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런 기적이 어떻게 생겨났느냐면 어느 날은 이분이 회의를 하러 오셨는데 계속 하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 어제 못 주무셨어요? 왜 이렇게 하품을 많이 하세요? 어저께 아내랑 밤새 얘기하느라고 한 잠도 못 잤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부인하고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한 잠도 못 부럽죠. 부부간에도 가장 중요한 게 대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MZ세대들에게 이상형을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네, 그렇게 말하지 않고 티키타카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막 이런 드라마 엄청 너무 재밌어요. 그죠? 너무 재밌었죠? 네. 실제로 재벌가에서 비서로 일했던 사람에게 들은 말입니다. 그 비서가 하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설 연휴를 앞두고 회장님은 어느 나라로 여행을 갈지 사모님은 어느 나라로 여행을 갈지 큰아들네 작은아들네는 어디로 갈지를 서로 겹치지 않게 정리하는 거래요. 저는 정말 그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정말 행복할까?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진행했던 아침 프로그램에 나왔던 가족을 보게 되었어요. 쌀집하고 슈퍼를 하는 집이에요. 근데 가족 노래자랑에 온 가족이 나왔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깔깔깔깔깔 웃음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족이 사이가 좋으세요? 아우 저희는 뭐 이런 고스톱을 쳐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며느님이. 아 진짜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랑 이렇게 아유 뭐 어려워요. 아버지 지금 떡 먹어 떡 이거 먹어야 돼. 이런 얘기도 해요. 저희는 후수도도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웃음이 끊이지 않는지 대화가 끊이지 않는지 저는 이들이 훨씬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행복의 기준은 뭘까? 돈? 아닌 것 같아요. 대화인 것 같아요. 반대로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상대의 마음과는 관계없이 내가 그냥 고백을 하는 사람. 일방통행인 거죠.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상대가 얼마나 당황하거나 곤란할지, 반대로 얼마나 행복할지 이런 건 감안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니까 말해야지. 가서 무조건 말을 하면 상대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리고 사무실에서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만약에 고백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백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왜 대화는 그렇게 하시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 그 사람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남들이 보는 걸 싫어하진 않을지 왜 생각을 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고백과 대화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이제 저도 방송을 하고 말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이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어떤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정말 기분이 나빠지는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화살은 꼭 가족에게 쓰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그런 말들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예쁘게 지적하거나 예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왜 가족한테는 못할까? 그게 왜 그러냐면 가족은 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그런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가족은 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할 때 상처받죠. 남편은 너무 하나라고 생각했군요, 제가. 어떤 분이 그런 표현하셨더라고요. 나는 다른 나라 사람과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네, 나는 개발도상국이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살아왔지만 우리 아이들은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맞아요.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나라 사람이 이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 사람이니까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지? 여러 번 설명해 주세요. 여러 번 이해시켜 주세요. 짜증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아시겠죠?